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는 겨울이 빨리 찾아왔는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여러분들은 겨울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가을 옷을 옷장에 넣고 따뜻한 겨울 옷을 꺼내 두었어요. 겨울은 차가운 바람이 불지만 저는 이 계절을 좋아해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여름보다는 겨울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몇 년 전에 겨울을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에는 따뜻한 가족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과 갈등 해소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듣는 분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써내려 갈 테니 끝까지 즐겨주세요. 어릴 적부터 운동 소질이 있어 초등학생 때 우연히 선생님의 눈에 띄어 육상 선수로 활약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는 지역대표로 전국체전에도 출전하기도 했고 경주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출전하기 좋은 상황이었어요. 청각체험을 살려 대학교를 체육학과로 진학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비인기 종목인 육상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건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공부해서 학교 선생님이나 해. 현실적인 엄마의 조언에 따라 임용고시를 보게 되었고 그렇게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평생 승부욕이 강한 운동선수로 살아왔지만 순한 성격을 가진 나는 교직 생활이 잘 맞았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과는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었고 체육이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많은 과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관계를 쌓기 좋았어요. 하지만 그 즐거움은 잠깐이었어요. 과목이 성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체육뿐인데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요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우리 애들 이제 고2니까 체육 시간에 밖에서 운동시키지 말고 애들이 자율학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운동은 제가 집에서 시킬 테니까요. 고2 때부터 엉덩이에 의자에 붙어있는 습관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 그렇게 뛰어놀면 애들 물들어요. 저희 학부모 요구 들어주세요. 특히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일주일에 겨우 한두 번 있는 체육 수업도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학부모의 그런 이기적인 요구는 세대가 바뀌어도 끊이지 않는 단골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퇴직을 선택하고야 했습니다. 교직에 몸을 담그고 20년이 넘었고 그 시기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물려받은 유산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퇴직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찾은 새로운 일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편의점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치킨집이나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동네에 위치가 좋은 편의점이 매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조금씩 적응해가며 교직 생활보다 쉬웠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휴식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즐기며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만난 수학 선생님이자 지금의 남편은 제 새로운 일상을 부러워하며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해가 뜨고 난 후에 일어나고 작는 별자리 한 자루와 함께 내가 무슨 이유로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야? 나도 7시가 되면 귀신처럼 눈을 떴어. 당신은 마치 해가 정상에 있는 때에 일어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어쨌든 당신은 다시 잠을 재우고 싶으면 잘 수도 있어. 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욕을 먹고 학부모에게 욕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정말 부럽다. 어느 순간에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 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는데 모두가 큰 어른인데 회사에 가기 싫어하니까 참 웃겨 보여. 그 시절 남편은 진심을 드러내서 당신도 그만뒀다면 나도 함께 학교를 끊어버릴까라고 말했다. 당신이 집에서 쉬는 것을 보니 나도 일하기 싫어졌어. 그러다가 당신도 그만둔다면 어떡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재밌다. 그리고 내가 편의점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그리고 당신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1년 내내 일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했던 직장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이것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거야? 너무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은 아들과의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어머님도 이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만 아들을 키우고 아들의 돈을 모두 사용하면서 남편의 불만을 일으킨다면 이것이 지금의 상황을 낳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해야만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결혼 이혼까지 생각해왔어요. 결혼보다 이혼이 더 어려운 저는 이혼을 선택하지 못했는데 시모가 저도 결국은 이혼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싸움은 남편이 퇴직하면서 끝이 났어요. 남편은 내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아, 여보,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라. 요즘 입시학원 강사들은 돈을 잘 번다더라. 알았어. 난 앞으로 더 많이 벌어올 거야. 당신도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월급 받으면 기분이 좋겠지? 그렇지, 에미. 너 우리 태훈이 좀 잡아줄래? 너무 대단하다고 우리 아들에게 자랑하고 있는데 태훈이는 공무원이 될 운명이 아니야. 밖에서 더 크게 성공해야 돼. 아이고, 엄마. 애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에. 엄마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굳이 잘못을 따질 필요 없어. 아, 이런. 우리 아들이 뭐 하나 참 모르고 심심하게 들은 친구들한테 따라가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모르겠다. 시모와 남편은 채채거리며 서로 든든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내 편을 들어주고 시모를 이용하면서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학교 일을 그만둔 후 입시 학원에서 일하기로 약속했지만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교직에서 일해왔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싶다며 이유를 대면서 세계 여행을 떠날 계획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이해를 베풀었지만 이후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어린이들의 양육을 고려할 때 세계 여행이 적절한 결정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굳게 선언하자 더 이상 시비거리고 싶지 않았고 그가 필요하다면 쉬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세계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운 나는 정말 몸을 비틀거리며 말았어요. 그리고 내 귀가 의심스러웠어요. 당신이 뭐라고 했어? 세계 여행을 갈 거라고 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아니야. 어떻게 세계 여행을 갈 생각을 할 수 있어?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당신도 알잖아. 내 꿈이 세계 여행인 것. 퇴직금도 있으니 시간도 많으니 지금이 딱인 것 같아서 가려는 거야. 당신은 왜 그런 거야? 당신이 20살이야 30살이야 아니면 애 없는 노총각이야. 당신이 먹여 살려야 할 애가 둘이나 있는데 퇴직금으로 세계 여행을 가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가려고 하든 당신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가든가 왜 퇴직금으로 가냐고.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된다는 말투로 말했어요. 당신이 매달 편의점에서 번 돈이 있잖아. 그걸로 충분히 아이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데 네. 퇴직금으로 왜 그래요? 내가 평생 일하고 번 돈인데 내가 쓴다는데 당신이 왜 참견하니까요? 그리고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쓴다는데 그것도 못하나요?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이면 나도 내가 번 돈 나 혼자 쓰면 되겠네. 나도 아이들이랑 당신 엄마에게 용돈도 주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쓰는 게 어때? 세계 여행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시집 가야겠지. 가족들을 다 보냈잖아. 생활비와 어린이들의 양육을 고려할 때 세계 여행이 적절한 결정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굳게 선언하자 더 이상 시비거리고 싶지 않았고 그가 필요하다면 쉬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세계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기로 했었어. 정말 지금 가야 해. 이렇게 중요한 때에 뭘 몰랐어. 나는 지금 가야겠어. 당신이 안 가라고 하니까 더 가고 싶어지네. 나 말렸다고 생각하지 마. 항상 내 맘대로인 남편은 결국 내 말을 듣지 않고 세계 일주를 떠났어. 남편이 떠나는 날 시모가 찾아왔어.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러 온 걸까? 아무 말 없이 시모의 이야기를 들어봤어.
태훈이 여행 갔다고 해서 나를 안 살펴보지 마. 너가 나 했잖아. 태훈이 돌아오면 전부 말할 테니까. 알아들었어. 태훈이에게 차라리 말해라. 뻔뻔하게 자기를 챙기길 바라는 시모를 보면서 남편이 세계 일주를 떠나 있는 동안 이혼서를 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가고 싶은 막연한 생각도 했어.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 혼자 아이 둘과 싫어하는 시모를 챙기며 남편이 돌아오는 것만을 기다렸어. 물론 멍청하게 기다리지는 않았어. 매일 남편한테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 닥달해야 했어. 당신, 이제 그만 돌아와. 벌써 3달째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나 진짜 피가 말라 죽는 것 같아서. 이제. 한국어 3달밖에 아시아 반도를 다 돌지 못했다니 유라시아까지 다 돌아보고 가야겠다. 왜 이렇게 닭다리적으로 당신님이 정말 이혼을 원하신다면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이혼 도장을 찍겠다고 나는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오. 남편은 이혼을 언급해도 실제로는 용기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엄마의 말을 너무 믿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남편과 통화를 한 후에는 시모가 집이나 내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쫓아왔다. 너도 태훈에게 돌아오라고 난리를 쳤다며 몇 번이나 말했니? 내 탓으로 우리 아들이 여행 중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 좀 내버려 둬. 너 때문에 이러면 어떡해. 남편이 세계 여행을 떠난 지 6개월 넘게 지나자 나는 남편을 포기했다. 1년이 지난 후 남편은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세계 여행을 마친 남편은 힘든 일 없이 잘 지낸 것 같다. 더 풍만해져 태평하게 돌아왔다. 세계 여행을 마친 남편은 나에게 세계 여행 정말 할 만한 것 같아. 1년 더 머물고 싶었지만 돈도 다 떨어졌고 아이들과 엄마를 보고 싶어서 일찍 돌아왔어 라고 말했다. 당신을 오랜만에 보니 반가워. 돈이 다 떨어졌다니 당신이 돈을 아끼겠다며 설마 퇴직금을 생각 없이 다 쓴 거야?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녀온 남편의 모습이 좋아진 이유가 있었어. 보통 세계 여행을 가면 돈을 최대한 아끼지만 남편은 수중에 있는 돈을 보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그래서 가족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했어. 내가 못 살아. 왜 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당신에게 뭔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여보.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다 보니 당연히 돈을 쓸 수도 있지. 왜 문제야?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잖아. 당신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그래서 다시 벌면 되는 거라고. 결국 애들이랑 엄마까지 책임지며 살고 있잖아. 당신은 진짜 날 죽이고 싶어서 그럴까봐 걱정돼.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온 날, 난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어. 처음에는 남편은 자기 행동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서러워하는 모습을 본 뒤에는 기죽은 듯이 말했어. 미안해. 돈 많이 쓴 건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무사히 돌아왔으니 고마워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다치지 않았고 아프지 않았으니 건강히 돌아온 것에 감사할 일이잖아. 너만 건강히 돌아오면 뭐해? 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1년 동안 혼자 여행하면서 몇천 원을 잊어먹은 인간 어디에 있을까? 1. 2천 원이라면 난 이해할 수 있어?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하루도 쉴 생각 말고 일을 바로 찾아오라고 했어. 자기도 잘못을 알아서 그런지 그때는 제 말을 듣더군. 약속을 조금 어기긴 했지만 말야. 돈을 잘 줄 것이라고 했던 입시학원에 취직할 줄 알았는데 보충학원이었어. 너무 쉽게 살고 싶어 해서 그랬나 봐. 여보, 우리는 반드시 많은 돈을 벌어야 해. 우리 아이들과 너를 지키기 위해 돈을 벌면 되지. 너무 서둘러 살지 말자. 내가 여행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무의미해 보였어. 너를 보면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같아. 아이들 대학은 어떻게 할 거야? 유학을 가고 싶다면 그때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결혼할 때 돈은 안 줄 거야. 부모로서 노릇 안 할 거냐고?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해.
부모는 19살까지만 살펴주고 성인이 되어도 스스로 독립해야지. 두 아이가 모두 20세가 되면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모순적인 말을 내뱉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어머니에 대해 정신적으로 독립 좀 해. 언제까지 많아 보이는 척 살래. 당신 지금도 나랑 싸우기만 하면 어린애처럼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이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자식 노릇만 하고 부모 노릇은 안 하겠다 이거지? 남편이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부부싸움을 하자 시모가 그땐 저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애미야, 태훈이도 힘들어. 그러니 태훈이한테 파가지 좀 그만 긁고 태훈이가 알아서 살 수 있게 가만히 좀 내버려 둬라. 걔도 생각이 있으니 알아서 하겠지? 응, 어머님, 어머님. 아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근 1년 동안 어머님 아들이 저에게 남편 노릇을 했나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아빠 노릇을 했나요? 심지어 어머님한테도 자식 노릇은 며느리인 저가 한 것 같은데요. 어미야, 남자가 하는 일에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법이다. 여자인 내가 자꾸 목소리 내서 남자를 쥐잡듯이 잡으면 집안 망한다. 태훈이랑 집안 망하면 그땐 내 탓이 되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끝까지 태원이한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 할 수 있냐고 할 거야. 남편이 하는 일에는 모두 의도가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남편이 보습학원에 취직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인데 남편은 일을 그만두었어. 학원을 그만둔 무책임한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 내가 오랜 시간에 걸쳐 대학생들만 가르친 경험이 있어서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는 없겠어. 그 어린애들은 내 성향에 맞지 않아.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생각 중이야. 학교에 다시 들어갔는데도 1년도 안 돼서 그만두자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집에서 내 능력을 의심하냐? 바깥에서도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없어. 내가 20년 동안 학교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니까 사립 중고등학교 중 하나는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나 못 말릴 정도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남편은 그 말을 지키지 않고 백수로 돌아갔어. 그리고 남편은 퇴직금을 써서 골프를 즐기거나 경마장을 드나들 것 같이 다녔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는 남편이나 시어머니 둘 다 경고하고 싶었어. 인간적으로 대우받기 싫었거든. 내일까지 일을 찾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날 거예요. 지금 이혼 서류에 사인해줍니다. 도장을 찍고 이혼 전문 변호사도 알고 있으니 각오해라고 말했지. 엄마야? 너 좀 그만해. 하태원이가 평생 놀 건 아니잖아. 잠깐 쉬는 걸 왜 못 이해해? 내가 협박하며 태훈이와 내가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 안 하냐? 엄마야, 이제 좀 그만해. 내 아빠가 저렇게 되는 게 다 엄마 때문이라는 거 생각 못해. 엄마가 이러니까 그 사람은 미쳐가면서 살잖아. 이건 다 엄마 책임이야. 내가 가능하면 엄마에게도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고 싶을 정도야. 그때 집에서 제 소리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의 피해자인 저였어. 남편과 시모는 자기들이 잘못한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굽히려고 하지 않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여보, 당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못 보니? 아르바이트 돈도 아까워서 한 번도 빼지 않고 편의점에서 일해. 10원이라도 아껴야지. 우리 애들한테 하나 더 줄 수 있어. 당신만 제대로 일해줬더라면 우리 다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당신은 자기 생각만 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애들도 이제 당신 같은 아빠 필요 없다고 말했어. 당신과 이혼하라고. 아이들이 먼저 부탁하더라며 계속 일을 구해달라고 말하며 회피하던 남편은 갑자기 침대에 누워붙어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몸이 자꾸 이상하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일하기 싫어서 아픈 척 꾀병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통통했던 남편이 살이 빠지고 얼굴색이 이상하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분명 큰 병이다 싶어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남편의 심장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애미야, 태훈이한테 내 콩팥 떼줘라. 지금 너 말고 우리 태훈이한테 콩팥 떼어줄 사람이 누가 있니? 당연히 내가 떼줄 거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더라도 모자랄 판에 내 신장을 남편에게 붙여야 한다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질려버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신장 이식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식 못 받으면 죽는다는 거고 애들 엄마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식받을 수 있는데 애들 엄마를 강요하지 마에 태어나서 갑자기 왜 그렇게 되었니? 지금 넌 주변에 어미 이외에도 당신에게 이식해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말했다. 당신의 누나들은 이미 시집에 가서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결코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신도 늙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받을 수도 없다. 분명히 어미가 떼어 주어야 한다. 시어머니가 어떤 나쁜 말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남편은 당신을 지지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에게 화를 냈다. 왜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고. 자식들의 어머니가 아프면 돌봐줄 사람은 누구뿐인가? 어떻게 하겠는가? 아플 때에는 차라리 나 혼자 아파라. 둘 다 아프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시집에 가서 자식을 키우는 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의 생각은 없었다. 당신의 자녀들은 내가 키우면 된다. 또한 이와 같이 어미는 운동선수만큼 건강했던데. 그렇다면 나한테 신장 하나를 주어도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또한 죽어가는 남편을 살려야 하는 것은 당신이다. 누가 살려야 하는가? 그 이유로 시집에 왔다. 시어머니가 주기를 막으려고 해도 남편에게 신장을 함부로 내어주기 싫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떼라고 요구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싶다. 마음이 없어졌다. 그날 밤 나와 남편만 남은 남편이 말했다. 솔직히 자녀만 생각해 볼 때 당신한테 신장을 이식받고 싶지 않다. 또한 나 때문에 당신도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기 싫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만 생각해 신장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해준다고 해도 절대 이기적이라고 욕 안 할 테니까 참 빨리도 내 생각해준다. 이렇게 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였대. 곧 있으면 죽는다니까. 이제야 정신이 좀 드니 아니면 내 새끼 걱정이 지금이라도 드는 거니. 그날 밤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문 앞에 두니 그제야 정신이 든다고 고백을 하기까지 했죠. 그날 남편과 진솔한 긴 대화를 나눈 저는 남편에게 제 심장을 이식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고 내 아이들의 아빠니까요. 백수의 쓸모없는 남편이라도 남편 없이 혼자. 그날 밤 나와 남편만 남은 남편이 말했다. 솔직히 자녀만 생각해 볼 때 당신한테 신장을 이식받고 싶지 않다. 또한 나 때문에 당신도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기 싫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만 생각해 신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병문안이 오지 않을 줄 알았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시모가 오기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았죠. 물론 저희 친정엄마와 아이들은 시모를 두고 쌍욕을 해댔지만요. 너의 시모도 참 대단하다. 아들이 그토록 좋은데 너에게 그런 태도를 취한다니. 살려준 은인에게 먼저 고마움을 표하지 않고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다니. 엄마가 이렇게 할 뻔했다. 할머니가 못 찾아오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 진짜로 할머니나 아빠 모습을 보기 싫어해. 결코 병문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모는 퇴원 전 마지막 밤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시모는 손에 생뚱맞게 종이 한 장과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몸은 괜찮니? 너는 원래 건강하니까 문제 없겠지? 태원이는 약하게 태어나서 걱정돼서 태훈이랑 붙어 다녔던 것 같아. 가지 않은 걸로 서운해하지 말라고. 나에게 왜 서운해할 이유가 있겠어? 누가 누나에게 한시도 멀어지게 두지 않을 것을 잘 알아. 그렇지만 왜 오셨나요? 내일 가도 괜찮은데? 시몬이 말씀하더니 종이 한 장과 펜을 건넸다.
갑자기 어디서 나온 계약서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지요. 퇴원하고 아이 아빠가 안 건들라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 종이에 써내 내 가는 날 위해 이식해주겠다고 적어라. 다른 건 모르겠어도 가는 나한테 이식해줄 거라고. 친정 줄 생각도 마라. 처음에는 시모의 얘기가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했어요. 멍청한 얼굴을 하자 시모가 친절히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너도 잘 알겠지만 내간 태훈이는 콩팥을 줬으니까 간은 나한테도 줘야 된다는 얘기야. 네가 알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줘야 해. 그때 가서 내게 간이식을 못 해준다고 하지 말고 미리 각서를 받으려는 거야. 그리고 알아도 내가 아프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간을 주면은 안 돼. 나는 그런 꼴을 못 보겠어. 어머나, 장기 저장소도 아닌데 내게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걸 쓰라는 거야? 어머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닐걸. 크게 충격받아서 무의지적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이런 인간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안 준다고 해도 나는 내 간 받을 생각이지만 미리 약속받는 게 좋으니까 내 맘에 좀 들려고 하는 거야. 만약 당신이 내게 간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간을 영원히 잘 보호해준다면 될 것 아니냐? 이건 혹시 몰라서 형식적으로 파단하는 각서니까 걱정 말고 거기에 내가 간을 내게서 받는 것으로 적어라. 같은 병동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은 제 어머니의 말에 경악을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눈물만 흘리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제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평생 운동을 한 사람이라 그런지 나이에 비해 신체가 그렇게 건강하다더라. 그렇게 건강한 몸을 놔두고 뭐 하니 쓸 때 써야지. 그 순간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와 어머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최순자 씨 맞으시죠? 장기매매 혐의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거부했습니다. 장기매매라니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냥 우리 며느리한테 각서 하나 받으려고 했던 것뿐이라고요.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최순자 씨 아드님께서 어머님이 지금 며느리한테 장기매매 협박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셔서 출동했습니다. 잠시 저희랑 이야기 좀 나누시죠. 그 소식에 저희 가족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이모는 두 눈을 깜박이다가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해버렸어요. 아들이 직접 신고했다는 발언은 시모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시모가 응급실로 옮겨졌을 때 남편은 내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당신을 보러 오신다고 하는데 또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따라가 봤더니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엄마 씨, 제발 정신 차려주세요. 이런 의미로 엄마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시리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나 시몬이 깨어나자마자 저희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쓰레기 같은 놈, 어떻게 내 어미를 내 손으로 신고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내게 이럴 수가 있다니 말이야. 설마 천연이 그러라고 시키던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으니까 신고했어요. 엄마님, 정신을 차려주세요. 내가 무슨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미한테 속으로 욕을 해봤어도 너도 어미처럼 정신이 나간 건가?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나에게 그러다니 너에게 느껴지는 배신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앞으로 이 어미를 찾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이모는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역으로 느꼈다며 난 다시는 너를 믿고 살 수 없다.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합시다. 엄마가 나에게 배신을 느껴서 나 꼴보기 싫으면 그렇게 하자고라고 말할 뿐 시모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이 저에게 지금 사는 동네를 떠나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겠냐 물었습니다. 엄마랑 가까이 살면서 제일 고생하는 건 당신이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 어머님께 어디로 이사 갔는지는 말 안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당신 정말 평생 어머님이랑 연락 안 하고 살 거예요?
그러고 살 자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어머님과 대화를 다시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님, 당신한테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죠. 조만간 다시 먼저 찾아오실 거예요. 제 말이 맞았어요. 시모는 얼마 못 가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와 본인이 잘못했다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어요.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구나. 일찍 죽기 싫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어미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반성하고 있으니 용서해주세요. 시모가 아들인 남편과 연락을 끊고 살 수가 없어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집와서 처음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는 시모였기 때문에 저는 그 의중을 모른 척 시모를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애들. 엄마한테 이제 그만해. 이 사람은 날림없이 집으로 해주세요.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 있어. 만약 그 사람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내 장례식을 치르고 있을지도 몰라. 앞으로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엄마는 참견하지 말고 아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 며느리가 그러는구나 하고 넘어가 주길 바란다. 엄마가 자꾸 애들과 남편을 못 살게 다루면 이후로 더 이상 엄마 얼굴 보고 살기가 힘들어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편의 말에 시모는 변하기 시작했어. 괜히 나를 건드리면 아들과 연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제 눈치를 보기로 했어. 그날부터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게 된 시모는 답답해했고 집으로 오는 발길을 거의 끊어버렸어. 죽다 살아난 남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사립고등학교에서 다시 교사로 재취직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내 호강을 위해 노력하고 여행을 시켜주고 싶다며 저축까지 하고 있어? 이제는 당신이 원한다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거야. 앞으로는 당신의 말 잘 듣고 당신을 호강시켜주겠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어느 누군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그것도 잠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지난 과거에 받은 아픔과 상처들을 금방 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남편 덕분에 매일 아침을 맞는 것이 너무 행복해졌고요. 제가 남편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니 과거 철없던 남편을 용서해줘도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겨울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에게 신장 이식을 해줬던 그 계절,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제게 용서를 구하던 그 계절이 바로 겨울이었거든요. 그뿐만인가요? 시모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받던 그 계절도 겨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계절이 겨울이라 저는 겨울을 사랑하게 됐답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연인들 품에서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